1936년에 촬영된 이 흑백 사진 속 여성은 수많은 형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수한 옷을 입은 채 어딘가 묘하고 알 수 없는 미소를 띠고 있는데요. 그리고 약 30년이 지난 뒤 당시를 회상하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원했던 일이었어요.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해야 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몇 번이고 부탁했으니까. 하지만 그 자리에 홀로 남겨두고 돌아서려니 도저히 맨손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 전체를 들고 올 수는 없는 노릇이니 가장 소중했던 흔적이라도 품고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막을 알지 못한다면 여인의 모습은 그저 품위 있는 옛 일본 부인처럼 보이는데요. 쇼와 시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연인의 목숨을 거두고 그 사람의 은밀한 조각을 소중히 간직했던 여인 아베 사다. 언론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연일 쏟아냈고 도쿄 거리의 사람들은 승차권을 가위로 자르는 전철 차장을 바라보며 기묘한 실소를 터뜨렸죠. 하지만 가벼운 웃음 뒤에 가려진 이 지독하고 엽기적인 사건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일본 전역을 뒤흔든 희대의 인물 아베 사다의 이야기는 1905년 도쿄 간다의 한 다다미 공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가업을 전수하며 수많은 장인들을 거느렸던 유복한 집안. 그곳에서 늦가기 막내딸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사다였습니다. 출산 후 어머니의 모유가 잘 나오지 않아 한동안 젖을 대신 먹여주는 유모의 손에서 자랐고 그 영향인지 집으로 돌아온 후 4살이 될 때까지 좀처럼 말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런 딸을 부모는 더욱 애틋하게 여겼고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더욱이 어머니는 전통 예능과 샤미센을 가르쳤고 레슨을 갈 때마다 고급 비단 옷을 입혀보냈죠. 게다가 자랄수록 돋보이는 미모를 갖추게 된 사다는 풍족한 집안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란 만큼 다소 오만하고 허영심 있는 성격으로 성장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완벽해 보이던 이 울타리는 만 14세가 되던 해 단 한 번의 비극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마는데요. 같은 동네 지인의 집으로 놀러온 게이오 대학생과의 장난스러운 만남은 결국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관계로 이어졌고 어린 사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곧바로 상대 학생의 집을 찾아가 강하게 항의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결국 양측의 갈등은 대리인을 통한 금전적 합의로 마무리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당시의 보수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처녀성의 상실은 한 소녀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깨끗하지 않아. 이 사실을 숨기고 시집을 가기도 싫고 털어놓고 가기도 싫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거야. 깊은 자포자기에 빠진 사다는 거리를 방황하기 시작했고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려 유흥가를 전전했습니다. 급기야 부모는 사다의 일탈을 멈추게 하기 위해 부잣집 대저택의 하녀로 취직을 시켰지만 어려서부터 유복하게 자란 사다는 누군가의 시중을 드는 생활 자체를 견디지 못했고 불과 한 달 만에 그곳을 빠져나왔죠. 더욱이 그 과정에서 저택의 기모노와 장신구를 몰래 가져간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조사를 받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1년 가까이 사다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렸지만 이조차도 그녀의 탈선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가족들은 결국 그렇게 사내들과 어울리는 게 좋다면 차라리 게이샤가 되어라며 친인척이자 동시에 게이샤 등의 인력 알선업을 했던 이나바에게 딸을 맡겨버립니다. 버릇을 고치겠다는 선택이었지만 이는 사다를 되돌릴 수 없는 잔혹한 수렁으로 밀어넣은 계기가 되었죠. 아름다운 용모와 더불어 어린 시절부터 익힌 전통 예능 기술이 있었지만 전문적인 수련이 부족했던 사다는 엄격한 게이샤의 규율을 끝내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알았기에 부모는 그녀가 게이샤의 길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사다는 하급 유흥업소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더군다나 전문 예술가로서의 게이샤와 손님을 접대하는 게이샤의 경계가 모호했던 시절이었기에 고생을 모르고 자란 사다가 한눈 팔기 쉬운 환경은 벗어나기 힘든 굴레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렵
집안마저 급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죠. 가업이던 다다미 가게는 장남이 집안 재산 전체를 챙겨 달아나면서 사실상 문을 닫게 되었고, 한때 유복했던 사다의 가족은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녀를 보살펴 주었어야 할 이나바와의 관계였는데요. 그는 낯선 세계로 사다를 넘기며 본인에게 의지하도록 만들었고, 그녀가 업소에 불만을 느낄 때마다 다른 곳으로 이적시켜주는 대신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다의 이름 앞으로 쌓이는 빚은 늘어만 갔고, 본인의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거금이 되어버린 상황. 결국 이나바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다는 그와의 인연을 끊고 전국을 떠돌며 유흥업소와 술집 여급을 전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부모님마저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외톨이가 된 그녀는 이 무렵부터 깊은 결핍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누군가의 온기와 애정을 잠시라도 느끼지 않으면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불안 증세. 답답한 마음에 의사를 찾아가 상담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신을 수양할 수 있는 서적을 읽거나 결혼을 하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1936년 2월 그 무렵의 애인이었던 오오미야 고로에게 성실한 삶을 살도록 권유받은 사다는 도쿄 나카노의 고급 장어 요리점 요시다야에 취직하게 되는데요. 오오미야는 사다가 나고야의 여관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사이로 나고야 시의회 의원이자 상업고등학교의 교장이었기에 추후 그녀에게 가게를 차려줄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다는 요리점 요시다야에서 주인인 이시다 키치조를 만나게 되죠. 키치조는 수완이 좋은 아내의 그늘에 가려져 가게 경영에서 소외되어 있었고, 남는 시간을 술과 유흥으로 달래며 허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도에서 스쳐 지나간 단 한 번의 눈빛만으로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차렸는데요. 비로소 자신을 한 명의 여자로 그리고 완전한 남자로 바라봐주는 상대를 만난 두 사람.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나라는 여자를 이토록 아껴주고 기쁘게 해주는 남자를 만난 것은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둘의 애정 행각은 금세 가게 직원들과 키치조 아내의 눈에 포착되었고, 이로 인한 갈등이 폭발하게 되자 옷가지 몇 개만을 손에 쥔 채 무작정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숨바꼭질이 시작된 건 4월 22일 시부야, 타마가와 그리고 아라카와구 5구의 접객업소 마사키로 이어지는 은밀한 도피 행각. 세상의 시선이나 윤리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단 이틀만 머물려 했던 도피는 한 달 가까이 이어졌고, 돈이 떨어져 잠시 헤어져 있어야 하는 며칠 동안 사다는 괴로움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아내에게 돌아가면 어쩌나, 나를 잊으면 어쩌나 하는 극심한 독점욕과 불안이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기 시작한 것인데요. 5월 11일 두 사람은 마사키의 밀실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사다는 키치조의 하반신에 칼을 대며 다시는 다른 여자와 정을 통하지 않겠다 약속하라며 섬뜩한 경고를 남겼고, 남자는 그저 자신을 향한 깊은 집착으로 받아들이며 웃어넘겼죠. 은밀한 관계는 점차 위태롭고 가학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목을 조르면 쾌감이 극대화된다는 기묘한 장난에 몰두한 두 사람. 그리고 5월 16일 사다는 마찬가지로 허리끈을 이용한 유희를 반복했는데요. 결국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힘에 키치조의 얼굴은 붉게 울혈이 졌고 목에는 짙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도록 회복되질 않자 사다는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국을 찾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기에 수면 유도제를 구입해 키치조에게 건넸습니다. 졸음이 밀려오는 남자는 사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내가 잠든 사이에 허리끈으로 다시 한번 조여다오. 이번에는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 이내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든 키치조. 훗날 사다는 이것이 그의 농담이 아니었을까라고 진술했습니다. 1936년 5월 18일 새벽 2시 고요함이 깔린 방 안에서 사다는 잠든 키치조의 목에 붉은 비단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힘을 주었죠.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치 내 어깨를 누르고 있던 엄청난 무게의 짐 덩어리가 사라진 것처럼 그를 보낸 후
나는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신체 일부분을 잘라내어 잡지 표지에 정성껏 쌌습니다. 흘러내린 핏자국으로 이불과 그의 몸 위에 사다, 키치 둘이서라는 글자를 적었는데요. 이 방이 청소된다면 흔적이 사라질 것이므로 그녀는 남자의 왼팔에 자신의 이름 사다를 새겨 넣었습니다. 오전 8시 여인은 곱게 포장한 종이를 품에 간직한 채 유유히 여관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자신에게 성실한 삶을 권했던 오오미야였는데요. 사건으로 인해 그에게 불어닥칠 스캔들을 사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전혀 몰랐던 오오미야는 단지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사과하는 것으로 오해했고 용돈을 건네기도 했죠. 하지만 5월 19일 언론을 통해 오구 접객업소 살인 사건이 보도되자 일본 전역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소동에 휩싸였고 오오미야 역시 자신의 돈이 사다의 도피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다는 여전히 키치조의 일부를 부적처럼 품에 간직한 채 쇼핑을 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다음 날 5월 20일 오후 4시 시나가와관 여관. 마사지사를 불러 안마를 받고 맥주를 마시며 작별 편지를 쓰던 사다의 방으로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관 직원으로부터 경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조용히 신변을 정리한 사다는 방문을 연 형사를 향해 기묘할 정도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베 사다를 찾고 계시죠? 제가 바로 그 아베 사다입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사다의 사진이 찍히던 순간 형사들은 카메라 앞에서 당황해하는 사다의 양손을 잡고 자, 한번 웃어봐 하며 부추겼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압박과 자조 속에서 얼핏 터져 나온 미소. 언론은 이 사진을 두고 요부의 잔혹한 미소라며 대대적으로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냈습니다. 그녀의 소지품은 작은 보자기 단 하나, 움켜쥔 손에서 소지품을 강제로 빼앗은 형사부장의 눈에 들어온 것은 키치조의 일부였는데요. 이내 시작된 재판에서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알코올에 절여진 증거물을 들어 올리며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사다는 후회의 빛 대신 맑고 분명한 어조로 답했죠. 너무나 그리운 마음이 듭니다. 여인의 복역 기간 중 확인된 팬레터는 약 1만여 건이었으며 압수된 증거물은 도쿄 의과대학 병리학 박물관으로 보내져 태평양 전쟁 직후까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6년 12월 21일 도쿄 지법은 사다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하는데요. 구형되었던 10년보다 훨씬 가벼운 판결이었습니다. 본건에 대해 인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사회 풍기에 미친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을 이유로 지나치게 엄하게 처벌하는 것도 반대로 이를 연애의 극치나 신주에 가까운 행위로 보아 형벌을 과도하게 가볍게 하는 것도 모두 옳지 않다. 모범수로 생활하던 사다는 복역 약 5년 만에 사면을 받아 1941년에 출소하게 됩니다. 이후 요시이 마사코라는 가명으로 이름을 바꾸고 평범한 회사원 남성과 사시로운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전쟁의 풍파 속에서도 그녀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1947년 사다를 소재로 한 음란하고 허구적인 소설 쇼와 호색 일대녀라는 책이 출판되며 일면식도 없었던 작가가 자신에 대해 날조하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죠. 이 사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그녀와 함께 살던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그 유명한 아베 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이 소송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집은 차갑게 비어 있었죠. 결국 다시 세상 밖으로 떠밀려 나온 사다. 그녀는 본명을 밝힌 채 아사쿠사의 요정 호시키쿠스이의 마스코트로 일하기도 하고 작은 주먹밥집 와카타케를 운영하기도 하며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틈타 무려 영화 출연까지 하게 되는데요. 1969년에 개봉한 메이지 다이쇼 쇼와 엽기 여자 범죄사는 실제 사건들을 주제로 한 옴니버스 영화였습니다. 비록 과거를 회상하는 인터뷰 형식의 짧은 컷이었으나 사다는 제작 기자회견에까지 참석하기도 하는 등 대범한 활동을 펼쳤죠. 하지만 정작 영화가 개봉된 후 종적을 감추며
그녀가 어디로 향했는지, 어떤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영화 속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는 사람은 일생에 딱 한 사람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사건은 아베 사다에게 자신이 세상에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